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남편과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전부터 사연을 보내고 싶었지만 사연 속 주인공이 친정 엄마라는 것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제 어디서나 주목받는 걸 즐기는 분이셨고 대화나 모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이야기를 몇 분 이상 들어주는 것 자체가 안 돼서 상대방이 어렵게 시작한 이야기를 끝맺기도 전에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내가 그런 거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어땠냐면 공감하는 듯한 서두를 시작해서 결국엔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 또 자신에 비하면 상대는 나은 상황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굉장히 장황하고 긴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듣는 중간에 피곤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좀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공감 능력이 없어. 하면서 비난과 온갖 인신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엄마 나 열나 감기인 것 같아. 감기? 넌 애가 예민하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야. 아우, 넌 아파서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라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자취하던 대학생 때 고열과 폐렴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막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은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한 고열과 선생님이 제 증상을 설명하려는 이 찰나에 엄마는 아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둘째 딸 아프다는 연락 때문에 갑자기 오느라 지금 제 하루 스케줄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거든요. 오늘 수영 강습도 못 가고 이따가 저녁 약속도 있는데 입원할 동안 특별히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따님이 많이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런저런 일화 때문에 저는 엄마가 제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치만 그때는 어려서인지 엄마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그냥 엄마도 사정이 있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 감정은 의식하지 않아도 공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엄마는 아이의 몸과 마음이 아프면 다른 것들을 제치고 아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깨달음 후부터인지 엄마와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심리 서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나르시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2020년 말부터 엄마와의 연락에 거리를 두다가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차단한 채 살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나르시스트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안엔 엄마와의 카톡을 캡처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손뼈가 아파서 치료받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 엄마도 신경외과에서 치료받고 2, 3일 괜찮다가 다시 재발해서 반복 치료 중이다. 한약도 먹고 병원에서 주사를 2대씩이나 뼈에 맞는 중. 나는 목뼈 관절, 척추측만증, 왼쪽 고관절, 오른손 건초염 등등 때문에 불면증이 매일 1시간 남짓 있지만 수술은 안 한다고 버티는 중이야. 너도 손 무리하게 쓰지 말어. 한약은 먹을 수 있니? 그럼 약 내가 해서 보내줄게. 괜찮아요. 한약 말고 일단 치료만 할게요. 병원 치료만 하면 더 더디게 낫지. 하면서 다음 카톡으로 본인 무릎에 파스를 붙인 사진을 투척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암투병 중이시던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카톡을 나눴는데요. 시어머니 암이 척수 쪽에도 전이 돼서 방사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아프다시길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이고야, 얼마나 아프실까나. 옆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하거라. 엄마도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간밤에 가래가 목천장에 붙어서 병원에 다녀서 누워있다. 사부인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전이 되셨나 보다. 응? 방사선은 연세 많으면 힘들어. 우리 동네 사람도 암투병 하다가 방사선 치료 몇 번 만에 그냥 세상 떠났어. 좌우지간 코로나 조심해라. 귀 피나겠는데? 암으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네. 시부모님 심각한 얘기에 왜 본인 아이고. 편찮은 얘기를 하고 또 암으로 사망한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엄마와 더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껴서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시간 뒤 다시 엄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이고. 아, 어떤 스타일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조금 약간 이런 성향들은 조금씩 있지 않나? 그래서 말이 나는, 많은 거? 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암으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기도 네. 하고 본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맞아. 우리 엄마도 나 만나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네. 늘어놓기 때문에 솔직히 딸들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인데 아들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문학으로 치면 자유연상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뭐 마들렌으로 시작해서 어린 시절에 뭐 기억, 홍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선이 없잖아요. 방향성이. 근데 사실 남자들은 약간의 그 예를 들어서 축구에 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그걸 딱 정해놓고 그 범주 안에서 막 티키타카가 딱 오가는 그런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꼬리에 무는 대화는 되게 익숙치가 근데 않아요. 여자들은 좀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많이 가끔. 있어요. 야, 너 그 신발 어디서 샀니? 이런다. 야, 떡볶이 시켜. 갑자기 이런 분 있잖아. 맞아. 여기 공감하는 게 작가님 말씀하시네. 나한테 물어봐 놓고. 분명히 나한테도 야 국주야 너 립스틱 그거 어디 거야 줘봐봐. 이거 바르다 예쁘다. 야 너 신발 어디 거니? 바르면서 다른 얘기를 해. 야 근데 떡볶이 오기로 했는데 언제 와? 아 그거 남자는 대신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다가 심각해지면은 야 닥쳐 술 먹어 그냥 그 대화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예. 근데 우리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분명히 내 립스틱 얘기하고 있었는데 야, 국주 이거 어디서 샀니? 나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또 저기 이거, 또 딴 데 가셔. 그러면 아, 이거요? 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말하고 있어. 너무 웃겨. 이거 그래서 없어, 이렇게 관심 보면? 없나 보다 하고서 놓으면은 야 아까 립스틱 줘봐봐. 이렇게 다시 와요? 또 돌아와? 이게 계속 돌아. 맞아. 그리고 네. 녹화한다 계속 쉴 틈이 없이 계속 웃어. 근데 약간 나이 얘기도 또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가 좀 나면은 엄마냐 딸이 적어도 하면 20-30년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좀 느끼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아. 이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들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할 텐데 내가 5분 동안 그 얘기에 레파토리를 들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어머니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이 뒤에 엄마가 시어머니 얘기하다가 코로나로 끝난 건 그렇다 치는데 네. 우리 사연자분이 아플 때 아 맞아.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아플 때 너는 예민해서 감기에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뭐야? 저는 이 사연자의 형제가 어떻게 되는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한테 사연자 같은 아니면 뭐 어떤 몇 있으면은 뭐 비교할 수도 있고 쟤는 왜 감기 안 걸리니 너만 이렇게 그렇죠. 아프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연자가 혼자 아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그 일단은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은 글쎄 이게 뭐 관계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자기 중심성하고 공감 능력 결은 조금 살짝 다를 것 같아서. 다르지만 네. 맥락은 연결돼 있겠죠. 네. 내가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너는 너무 이기적이게 공감 능력이 없어. 뭐 자꾸 엄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예민해서 넌 맨날 아프다고 하잖아. 자기가 제일 아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딸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 소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엄마도 내가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막 나도 이런 게 있고 막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엄마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현재는 차단까지 한 채 살고 있다고 지금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아버지에 관련된 그래 그런 얘기가 없네. 이게 메시지가 좀 있어요.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대학생 때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들은 종종 부모님이 물건을 던지거나 심하게 다투셨는데 불안해하는 언니가 있나 봐요. 언니와 달리 저는 속으로 이혼이야 하겠어? 또 그러면 또 어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다소 맹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싸우다가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면 엄마가 죽어버리겠다고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엄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이거 보고 약간 딸이 좀 이분도 좀 독특하신 분. 아. 왜냐면 사실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의 이런 육체적인 이런 것 폭력을 동반한 이런 상황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자아낼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반응이 좀 너무 좀 저는 특이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게 저도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막 이제 막 너무 무섭고 물론 이 표정은 무섭게 안 지어요. 겁먹은 표정을 하면 엄마가 더 막 그럴까봐 무표정을 하지만 속은 진짜 무서워요.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장롱으로 들어가고 너가 나가서 말려. 세상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왜 이 사연자의 어머님이 사연자를 이렇게 대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아이 사연자를 본 것 같아요. 그 눈빛을. 이상하다는 거. 네, 그렇죠. 이상하다는. 쟤는 무감하네.
예를 들면은 뭔가 막 다투고 막 그 어린아이면 울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애는 그냥 뭐 별일 있겠어 이런 표정이라고 하면은 그 가족과는 달리 자기와 언니, 그러니까 자기와 첫째 딸, 그러니까 딸과는 달리 얘는 좀 특이하구나. 우리하고는 다르다. 완전히. 아빠를 닮은 딸. 그렇죠. 이면 예. 왜냐면 많이 수도 싸우고 있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빠의 얼굴이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여기 나오는 얘기처럼 너는 왜 예민해 너는 뭐 공감 능력이 없어 너는 피곤하게만 하는 스타일이야 아빠를 투영했나 봐. 그렇죠. 근데 이게 성인 대 성인의 만남이다. 예를 들어서 내 성인 대 성인의 뭐 직장 동료인데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그럴 때 나한테 대하는 태도면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양육 당하는 양육자 대 양육 당한 피 양육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관계는 사실 이게 일방적이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얘기해주는 걱정해주는 말 대신에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정을 차단한다는 거.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그걸 보이는 것, 표출하는 것이 나를 더 힘든 게 할 때 내 감정을 차단해서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 네, 왜냐면은 지금 아빠가 막 싸우고 엄마 칼 들고 있는데 이게 나 같아도 너무 겁을 먹다 보면은 감정 안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인화라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약간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청으로 멀리서 보는 느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싶어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그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너무 무서우면 그럴 수 고통스럽잖아요.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자식은 바뀌는 거야. 아, 그래, 그건 당연하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어머님도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어머님이 또 성격이 조금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나는 진짜 무조건 죄송하지만 나도 부모가 되면은 그렇게 혼나야 되겠지만 부모님들에 따라서 자식이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 탓이 좀 크다고 생각해. 그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 앞에서 식칼을 들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 맞아. 애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야. 맞아. 비이성적이죠.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엄마 아빠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봉고차를 타고 놀러를 가고 있었어. 아빠 친구분들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애기 혼자니까 갔는데 7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막 국주 아빠 국주 낳고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들이 아니어서 아빠가 서운했던 거야. 그래서 안 들어왔던 거야. 조선시대 아니고 그걸 지금 들었으면 아빠 너무하네라고 했을 텐데 너무 그 어릴 때 들었구나. 7살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그 밖에 어떤 그림이었고 이 본가차에 내가 어디 앉아 충격받았구나. 있었고 엄마가 어디 앉아 있었고 아빠가 어디 앉아 있었고 아빠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다 기억이 나. 근데 그 얘기를 성인 되고 재작년인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엄마가 놀래더라고. 넌 알아, 그 기억이 애들은? 나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도 아빠한테 혼내야되는데? 서운한 마음으로 컸던 거야. 근데 그제서야 나보고 아빠한테 너도 좀 애교 있게 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애교 없는 딸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애교를 부리라고 하면 내가 30 넘어서 어떻게 해? 이거는 엄마 아빠 탓이야. 그럼 같이 노력하든가.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범죄자들도 보면은 부모한테 뭐 맞거나 막 뭐 그렇다, 가정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약간 좀 많잖아요. 폭력적인 부모보다 응. 무관심한 부모한테가 더 연쇄 살인범이 더 많대요. 미국의 연구 결과로는 폭력적인 부모한테 애들은 무력한 아이고 무관심하고 무관심하다는 게 이것처럼 방치 약간. 예, 방치 비도덕적 환경에서 크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한대요. 안 가르쳐 준 거구나. 그렇죠. 엄마 아빠가. 예, 이게 나쁘다는 걸 가르쳐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폭력이지. 지금의 어떤 아동 폭력에는 오히려 정서적 폭력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럼 한번 우선 맞춰볼게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엄마의 카톡에 답장을 안 했는데요. 3시간 뒤 엄마에게 무슨 카톡이 왔을지 맞춰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래도 가래인데 가슴으로 흉통도 온다. 2번은요. 사부인도 걱정되겠지만 네 엄마 걱정이 먼저지 않냐? 3번은요. 방사선 받으려면 사부인 정신력이 좋아야 할 텐데 말이다. 저는 약간 생뚱맞은 거 하셨을 것 같아. 어머님 프로필을 뭐 또 연을 좀 끊고 계시니까 자세히는 못 받았고 프로필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조용필 노래 좋아하신다고 어렸을 때부터 뭐 주로 들으셨다
이 정도 정보가 있는데 사진은 첫 번째 이제 그 카톡 누르면 있는 사진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전형적인 사진이죠. 그쵸. 등산. 등산복을 입고 나무 같은데 앞에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이제 서 있는 독사진 이거 하나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사진이 눈여겨져 보이는데 이 사진은 사진 속 액자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사진을 찍은 액자를 찍은 그 사진을 본인 프로필로 해놓는 이런 다중 구조의 사진을 해놨다. 네, 이렇게. 좀 특이한 점은 이 액자가 본인 집에 걸려 있을 거니까 내 집에 내 그 단독 독사진이 있는 거잖아. 독사진을 액자를 걸어놨다. 와 대박.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찍어서 내 프로필로 해놨다. 우와. 이런 그냥 관종이시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가 심지어 액자가 금이에요. 멋쟁이 느낌이에요. 약간. 네. 어떻게 약간 음. 이렇게 왼쪽을 보고 있고 정면을 보면 영정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멋쟁이로 그 목걸이도 멋있게 네. 하고 그리고 립스틱도 새빨간 빨갛게 색을 하고 하셨고 멋있는 눈화장도 되게 진하시고 안경이 약간 색깔 들어간 안경 있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공버지도 되게 저는 이 어머님 포즈 이게 보통 이제 우리네 어머님들은 찍어봐 그러면 이제 수줍게 가서 앞에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야. 그걸 찍는데 이분은 팔을 들어서 나무에 기댑니다. 자신감 있게. 여기서도 이분의 그 어떤 성향이 좀 나오지 않나.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분 어떻게 말했을지. 저는 사부인 정신력까지 챙겨주실 것 같아요. 나도요. 사부인 정신력이 좋아야 할 텐데 말이다. 약간 요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주차장은 이거고요. 애나 씨도 방사선 받으려면 사부인 정신력. 이 단어가 생뚱맞아서 사부인 정신력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 실제로. 나는 정신력이 좋은데 아우 사부인 정신력이 좋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멘탈하면 나 아니니. 아이, 저는 이 연락이 없는 3시간 딸한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왜 뭐라도 반응이 없지? 3시간 동안 한 번 더 툭 쳐봐야겠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반응을. 가래도 가는데 가슴으로 흉통도 온다. 첫 번째 선택지에서 툭 쳤을 때 그냥 자기 그래 엄마 괜찮아라는 얘기라 뭐가 올 것 같은 그 말을 쳤을 것이다. 근데 저는 네. 이제 2번. 이번 왜냐하면 다르시네. 핵심적으로 이제 모든 그 관심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심, 내가 아파. 그러니까 그 그냥 바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속마음은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분은 속마음만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실 그래, 수도 근데 있는. 사실 2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사님. 우리 사연자분이 우리한테 정도로. 사연을 예. 보냈을 수도 여사님이 있어. 예. 정답은 뭘지 나사원. 정답은 1번. 오! 가래인데 가슴도 털어 온다. 엄마 그럼 한번- 자기 얘기 네. 또 한번 네, 하네. 자기 은근 진짜. 친구야. 본인 말씀 나한테 하시죠. 관심 달라고 내 얘기. 네. 근데 나는 우리 그 사연자분 어머님이 사연자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번이라면 네. 나도 눈치 안 볼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 좀 보시는 것 눈치를 같기도 보긴 하네요. 보시는 것 같아요. 뒤에 사연 보는 게 한번 맞죠. 보는 게 맞죠.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볼게요. 엄마는 8남매 중 7째였고 엄마가 성장기쯤에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 터라 경제력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도 고등학교 때 겨울에 코트를 사야 했는데 큰 올케 언니가 사주지 않아서 한겨울에 교복만 입고 다녔다고. 고등학교 때는 큰 이모 댁에서 조카들과 같이 지내면서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어릴 적 상황들과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애가 결합되면서 현재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막내 아들이셨던 막내 삼촌은 전혀 자기 애가 없고 오히려 주변에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온화한 성격이 있어서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의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내가 곁에 있어줘야 안정감을 느끼는 애야. 라는 말을 아주 오래 자주 하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가스라이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릴 적 언니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고 그 후로 엄마는 언니에게 학습에 대한 압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모든 관심과 기대, 성취에 대한 압박을 저에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고 학교에서 반장을 맡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마다 엄마는 반장 학부모로서 소풍이나 운동회 때 반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언니는 정말 너그럽고 착하다. 너한테만 학급 간식 챙겨줘도 한 번도 샘을 내지 않잖아. 너도 좀 언니처럼 너그러워져라. 넌 너무 이기적이야. 정말. 엄마 그만.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학교 후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미술학원 그리고 서예학원 또 컴퓨터 학원을 다녔기에 집에 오는 길이 늘 해가 져서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늘 엄마가 만든 틀과 기준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인형이라는 생각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제 삶에 대한 주체성이 거의 없었고 엄마의 기대와 요구에 순응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차단했지만 막상 속으로는 혼란스러움과 죄책감이 늘 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딸로서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또 가끔은 제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고 지나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여러 가지 결핍과 망상들이 있기에 나만 피해자며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을 아는 언니는 나는 너 이해해. 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 자기가 너무 강하달까? 다만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혹은 아프실 때 너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랑 너 둘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나는 너랑 엄마가 다시 연락할 날이 오길 바라는 입장이야. 언니의 말에 저는 근데 언니가 되게 어른스럽다. 이 어머니가 결핍이 있으셨고 그리고 관심을 못 받으셨고 8남매 중 7째 그리고 그 동생은 또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결핍 이런 거는 굉장히 자기 거를 챙길 수밖에 없는 성장기를 그러면서 상당히 좀 남을 생각하기 어렵죠. 기대치가 높은 이 사연자가 뭐 공부도 잘했고 그러면서 그럼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조종하는 거죠. 엄마가 딸을 이렇게 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피아노도 하고 뭐도 해야 돼. 왜? 너는 내의 어떤 미니미처럼. 그렇죠. 미니미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딸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그러니까 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쩔 순간 되면은 너무 싫은 거야. 왜냐? 옥죄니까 너무 다 갑갑하고 그러면은 그 모든 행동이 다 애증이죠. 애정과 증오가 같이 존재하는 자기가 마리오네트가 됐다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나르시스트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머니가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내가 곁에 있어줘야 안정감을 느껴. 조종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걸 왜 말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딸한테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렇게 정도했어. 그 나의 존재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쓰느라고 약간 그쵸, 좀 아마 더 심한 얘기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에 본인이 했던 말도 많이 생각이 돼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맞아. 어머니한테 했던 본인이 행동이나. 나쁘게 한 맞아. 행동도 있죠. 네. 나는 또 처음에 봤을 때는 엄마가 아예 자식한테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경을 또 써요. 근데 또 두 번째 사연을 봤을 때는 음. 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신경을 또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소쿨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건 또 안 되고 신경은 또 쓰이고 쓰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이게 약간 복잡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 맞아요. 진짜 필요한 안아주진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거, 그 얘기잖아요. 학원 예, 보내고. 학원은 보내고 뭘 성취를 했지만은 진짜 필요가 난 아파. 따뜻한 한마디. 그렇지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엄마의 예, 관심.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데 음. 우리 엄마 나한테 너 원래 그렇게 모든 인간은 다리가 짝짝이다라고. 이제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아이의 특징이 약간 자녀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엄마에 맞추니까. 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다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뭔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막 엄마의 관심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든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더 자존감이 지금 낮아지는 거야. 맞아요. 그런 식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부 1등을 했어. 2등을 했어. 넌 1등 할 수 있는 아이잖아. 너 1등 할 수 있는데 왜 2등을 했지? 약간 요렇게 되는 거지. 비난부터 들어오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게 좀 슬프네요. 내가 자존감이 낮잖아. 예? 다 엄마 때문이야. 아이, 뭔데? 거기까지 넘지 말자. 그래. 아니 진짜. 그럼 이게 다 포함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나 딸에게보다는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엄마가 아니 본인 네. 아이가 엄마에게 대해서. 그렇지. 그치 엄마는 약간 내가 엄마의 딸이고 아들이고가 그런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친구 같아요. 예.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
나 진실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성격을 숨기게 된다. 자기 태만. 이게 돼요 진짜로? 진실한 성격을 내가 숨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야 나를? 아니, 나 이 자존감 낮은 걸? 아니야. 아니, 술을 많이 먹는 건 알아. 아니야. 점점 더 사연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 공감하는 척 별빛 때문에 아까 자꾸 맞추는 이건 것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아니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아닌 게 지금 들통 나는데 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야? 예예예 억지로 지금 근데 약간 이 부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엄마의 정신적 지원자들이 되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맞아요. 스스로가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음. 잊고 정신적인 동반자처럼 되어버린다. 이게 좀 되게 대박. 무서운. 애늙은이가 되는 거지. 네, 애늙은이. 그거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애늙은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아니 오히려 지금의 철이 없는 거고 어릴 때는 정말 말이 없고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진짜 강해서 저는 도맡아서 했어요. 집안일 뭐 망치질, 형광등 가는 거 초등학생이 고무장갑 끼고 내가 그런 걸 내가 다 했거든. 어렵네요. 선택지 그래도 해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언니는 나중에 너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말을 하는데요. 이 말에 사연자님이 뭐라고 했을지 한번 세 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언니는 늘 한 걸음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는요. 언니,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 이 톤이었을까? 자, 세 번째는요. 근데 나는 현 상태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 나 언니가 잘 살려줬네. 느낌상 3번인데 그럼? 그죠? 약간 어. 목소리 톤 이렇게 들어가니까 3번이 굉장히 와닿는데 한번. 아 이랬을 거야 나도. 근데 나는 현 상태가 좋아 편하고. 응. 1번이면은 언니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응. 언니에 대한 비난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 한번 좀 어려우니까 정답을 좀 쉽게 맞춰보기 위해서 사연자님에게 사연자 프로필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3개 보내주셨고요. 첫 번째는 영화. 자, 우리 기생충 영화 골라주셨고요. 뭐 영화는 뭐 다들 줄거리를 아시니까. 네. 네, 영화 골라주시면서 이제 대사 중에서 송강호 씨 대사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 힘들어지기만 한다. 이거는 아마 그 대강당에서 아들한테 야, 너 너무 그렇게 뭐 계획해서 계획이 다 있네라고 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해라고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자신의 사연자님의 과거 현재 상태를 모두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와닿았다. 계획을 세우며 달려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 자신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두 번째는 우리 자. 안나 씨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봤죠? 자 자존심 낮은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이 저기 뭐야 이 가수 우리 유나 언니.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유나 언니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약간 상처 있으신 분들이 자우림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럼 이 가사가 아마도 이제 그 유나 언니가 이제 그 나와서 얘기했잖아. 본인도 이제 그렇게 평화로운 집안에서 다른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공감이 되면서 자우림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얘기 같거든. 근데 이 가사 중에서 나만 실패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고 싶고 또 이제 노래에 우리들은 흉내냈던 것뿐이었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것도 자기도 남의 인생을 흉내낸 그러니까 사실 실패했지만 흉내내고만 살았던 인생이 아닌가. 약간 이게 거의 바닥이죠 자존감이. 자존감 네. 진짜 바닥이시구나. 지금. 근데 이거 지금 부모님이 왜냐면 어릴 때 뭘 해가지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자꾸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세 번째는 에코니 가오리의 별사탕 내리는 밤. 네, 에코니 가오리는 뭐 워낙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작가님이시고요. 책 뭐 내용은 자매 이야기인데요. 자매 이야기 사와코하고 미카엘라라는 근데 모든 걸 어렸을 때부터 공유했던 서로 남자까지 심지어 공유했던 그런 사이인데 대학 시절이 되니까 이 다스에라라는 청년이 나타나는데 사와코가 처음으로 공유를 포기하고 이 남자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또 하게 되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봤는데 둘 다 자매 서로 둘 다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제목처럼 달콤한 내용의 소설은 좀 아니라고 합니다. 책 대사 중에 인생이란 레고 같은 거니까 견고하게 완성했다 싶어도 까짓것 금세 다르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만들려면 우선 부서뜨려야 한다. 부수는 건 간단하다. 아깝다는 생각만 안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 와 닿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되게 내용 좋다. 리셋. 이 이 사연자가 리셋하고 싶은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거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 사람들은 리셋 증후군이라고 이분의 심리 상태가 뭔가 관계를 다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해야 되나? 다 해야 되나라고도 퀘스천 마크를 하는 거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나? 근데 있으면 좀
내가 너무 나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은 상태. 한번 저희가 한번 맞춰보고 요거 정답을 알아야 이분의 성향을 확실히 좀 더 알 것 같거든요. 아까 언니는 늘 한 걸음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언니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 3번은 근데 난 현재 상태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 엄마랑 내가 똑같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얘기하려면 3번인 거고. 전 2번일 것 같아요. 저도 네. 처음에는 진짜요? 3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말 못 하실 것 같아 아직은. 저는 이분이 3번. 3번. 현재 네. 심리 상태 심리적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하고 에쿠니가 우리처럼 레고를 지금 속으로 부수고 싶었지만 싶은. 부숴도 될까요라고 우리에게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음. 보낸 게 아닐까. 한 걸음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덤비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1번? 1번. 네. 정답은 3번. 와. 오늘 2개 다 맞췄어. 맞췄어. 야. 한번 솔루션을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을 이제 살았으니까 말씀드린 게 저는 되게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살고 그 자취할 때. 와. 혼자? 분리되니까. 친구랑 친구랑. 이렇게 나 편해도 되나?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내가? 이게 떨어져서 분리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한번 타로? 그러면은 타로부터. 타로. 이건 내정 진짜? 보는 건가? 저는 사실 이 타로에 따라서 오늘 솔루션이 저도 조금 좀 바뀔 것 같아요. 제목 뭐라고 물어 질문을. 이건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좀 자유를 주면 좋을까요? 이제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즐기시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될지 당분간 엄마랑 엄마를 좀 연락을 안 하더라도 내 삶을 편하게. 내 자식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면 좋을까요? 근데 그 마음적으로 이게 일단 편한 상태가 아니세요. 칼을 편할 칼을 수가 물고 없어요. 있네. 엄마랑 계속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은 마음 상태가 분리도 안 돼. 분리도 안 되고 계속 엄마 내가 이래도 되나? 그 상태가 계속 지속돼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변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엄마는 변하지 않으실 건데 사연자님도 지금 당장 엄마한테 연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좀 약간 계속 마음은 쓰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조언 카드.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그냥 연락하지 마시래요. 풀지 말래. 그냥 자기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래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저도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저도 생각하는 게 엄마 인생은 결국에 엄마 인생인 그래 거예요. 엄마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냥 부디 좋은 취미로 지금처럼 여행 다니시고 이런 것들이 전 너무 보기 좋아요. 엄마가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 여행 다니면서 즐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굳이 엄마한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저도 제 거 하면서 지내니까 오히려 만나면 할 얘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각자 얘기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멋있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엄마한테 용돈을 줘도 편하게 주는 거고 한마디 하더라도 여유 있게 하는데 지금 계속 질척이는 이 관계가 되면은 만나면 싸움인 것 같아. 이제는 이분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좀 이렇게 솔루션 주고 싶어요. 언니한테 좀 맡겨. 언니가 그래. 있잖아. 그래 그 말도 맞아.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한테 좀 기대. 그래 언니한테도 쓴소리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솔직히 말이 언니지 동생을 살필 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야 너가 진짜 고생 너무 많았다. 야 그래 야 그냥 너 편하게 살.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 동생은 엄마를 신경을 쓸 거란 말이야. 맞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엄청 신경 쓰이는 게 그래. 카드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너가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지랄을 시작하세요. 엄마한테 못할 것 같으니까 언니한테 화나는 거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어머님의 이 프로필 다시 한번 보니까 많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엄마의 생각이 충실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충실하시고 엄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에고센트릭한 분들이 굉장히 행복하세요. 사실은 원래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뭐 어머님이 뭐 모르셔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도 아시고 그런데 말 습관이라든가 또 딸을 만나면은 내가 잘해야지 해도 딱 만나면 그게 총알처럼 또 나와요. 다다다다닥 하면은 짜증이 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요 상태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그 저도 궁금했던 게 언니 역할이 뭔가가 사실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마치 방관자 형태의 느낌인데 사실 근데 언니도 꼭 이 사연자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는 만나시라.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어머님하고. 단둘이 만나지 마라. 언니랑 엄마랑 셋이 좀 뭐라고 하나 완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괜찮은 방법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그건 언니도 계속 바라지 않고 어머니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의 잔소리를 듣고 그 말습관을 들어주는 거는 뭐. 근데 혼자 말고 언니랑 들으면은 그나마 좀 뭐 지지급 볶아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본인의 삶도 찾을 거고 어머니들은 찾을 거고 언니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래도 항상 좀 배 교수님하고는 조금 각이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달리네요. 그렇죠. 저는 만나지 말아라. 우선은. 그러니까 자, 제가 오늘 골라온 영화는요. 옛날 영화인데 진짜 고전입니다. 87년작이고요. 거장 잉마르 베르만 감독의 가을 소나타라는 작품이에요. 심지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잉그리드 버그만은 카사블랑카 그 흑백 영화 속의 그 여주인공이 암에 걸린 상태로 찍고 4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네. 엄마랑 딸 얘기예요. 딸의 집에 방문한 엄마 샬롯 잉그리드 버그만입니다. 그녀는 이제 저명한 피아니스트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외모, 세련된 외모, 옷 막 이렇게 입고 그런 엄마가 도착을 하는데 딸은 수수하다 못해 약간 촌스러운 외향으로 등장을 해요. 에바라는 친구고요. 엄마가 화려해서 싫었나 보다. 샬롯은 이제 제 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맞아 내 정신 좀 봐 너 잘 지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지내요 헬레나도 여기 있어요라고 하자 갑자기 이 엄마 샬롯 표정이 막 썩어요. 헬레나 요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제가 2년째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야 넌 그걸 왜 편지에 미리 얘기 안 했니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더니 알겠다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보러 가자 난 자각 없는 사람이 되기 싫다 그러더니 어떤 방에 갔더니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지체장애 여자가 누워 있는데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헬레나 들어가자마자 또 표정 딱 변해서 우리 딸 자상한 표정으로 잘 지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헬레나가 뭐 이렇게 하는데 해석을 못 들어. 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에바 표정만 봐. 첫째 딸이 해석을 해주기를. 첫째 딸이 엄마 뭐뭐 하는 표정 그 표현이에요. 엄마 제 머리를 잡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는 엄마와 자상한 척하고 싶은데 막 이런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자기 방으로 딱 오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거야.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엄마가. 그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망신살이야? 내가 지금 7년 만에 뭘 기대하고 여기 지금 온 거지? 나 울고 싶네. 막 이런 얘기를 혼잣말로 막 해요. 뭔 개소리야? 찰롯이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또 죄책감도 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악몽 올 거야. 누군가 막 자기 얼굴 막 쥐어뜯는 거야. 그래서 팍 깨서 근데 여자 손 같아요. 딸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딱 내려왔더니 에바도 잠 못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헬레나 얘기를 꺼내는데 헬레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체장애가 심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아까 죽은 그 네오나르도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요. 이 샬롯이.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헬레나는 이 남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야. 딸이. 그리고 둘이 이제 딸하고 에바하고 샬롯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둘이 키스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헬레나 너무 딸인데? 네. 헬레나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라고 이 에바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상한 게 그걸 엄마가 샬롯이 원래는 4일 더 있기로 해놓고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가버립니다. 나 가야겠어. 그리고 제네바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 레오나르도는 그때부터 뭔가 날카롭고 불안한 막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더니 그 헬레나한테 나 떠나서 미안한데 나 떠나야겠다 그러고 가버려요. 아마 엄마한테 갔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가 뭔가 눈치를 채고 조종을 한 그런 느낌처럼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헬레나가 몸이 급격하게 아파져서 장애가 심해져서 지금처럼 됐다. 엄마가 그럼 헬레나 병이 내 탓이란 뜻이구나 라고 했더니 그래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이 자리는 그러니까 좋게 의도한 이 자리가 거의 파탄 지경에 가는 뭐 이런 상황에 치닫는데 과연 둘의 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가 이 영화 말미에 나옵니다. 영화에는 에바가 이 소설을 몇 권 썼는데 그 에바가 쓴 소설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삶도 배워야 한다. 난 매일 연습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날 누군가 사랑한다면 마침내 나도 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 옛날 내 마음이랑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게 날 이해해 주기를 사랑을 요구를 하고 이 둘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 이 에바는 3도 배워야 한다. 난 매일 연습을 한다. 해서 다시 또 편지를 쓰는 선택을 합니다. 사연자님의 선택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끊어라 말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륜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천륜이 아니라 그게 정말 코어에 있는 감정이라서 해소되기 어려운 감정이라서 천륜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엄마를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습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삶에서의 사연자님도 지금의 시기는 거리를 두는 시기가 맞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안나 씨의 말처럼 주체가 나로 비로소 왔을 때 조금 더 편해졌을 때 다음 연습을 한번 또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영화에는 제가 말한 거 외에 그 복잡한 엄마와 딸의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정말 그 명장의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절 보면서 얘기하죠. 네, 안나 씨 가서 꼭 가져가세요. 네, 가을 소나타 보시면 됩니다. 약간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못했던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결국엔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든 안 보든 너무 자식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들도 또 그렇게 또 커가니까 그걸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더욱이 또 이분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네.